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 다방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이모 씨가 어젯밤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수배 14시간 만에 붙잡힌 57살 이모 씨가 오늘 새벽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어제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 다반에서 발견된 또 다른 60대 여성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문을 감식한 결과 경기도 양주와 고양에서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이 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양주시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잡히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죽었는데 빨리 잡혔으면 그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일찍 잡혔으면 그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이 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북한군이 9.19 군사 합의서상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인 백령도 전방 장산곶과 연평도 전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북한군의 사격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쏜 포탄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방에 떨어졌고 이로 인한 우리 군민과 군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사격의 맞대응 차원으로 백령도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오후 3시부터 북한군의 2배인 400여 발의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해상 사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따라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영내 평화와 안정 수호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모레 김정은 위원장의 40번째 생일을 즈음해 도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공개한 전술 핵탄두를 활용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2월 김정일 생일이나 3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증강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1년 제시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앞당기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40번째 생일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수 있는데 7차 핵실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1월 20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자 김 위원장 생일을 이틀 앞두고 4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 생일에는 잠잠했지만 이번에는 40번째 생일인데다 최근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 유발용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어 핵실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 탄두의 성능 평가를 위해 핵실험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중점 목표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는데 북한이 작년에 새롭게 개발한 전술핵탄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핵실험이 필요합니다. 다만 북한이 아직 김정은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지는 않고 있고 전원회의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면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며 정비기간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민족의 명절로 기념하는 만큼 이때를 군사적 업적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선택과 집중의 가능성은 있고 특히 국방발전계획의 4개년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인공위성과 화성 18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문제 삼은 만큼 총선 직전 3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심의할 임시 국무회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바로 다음 날 열렸습니다. 제2요구안을 의결하기까지 불과 10분 남짓 걸렸습니다.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제거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부터 대통령 제거까지 1시간도 안 걸릴 만큼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인데다 그동안 검토에 특별히 고민할 게 없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서 쌍특검은 총선 여론 조작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선거 기간 내내 수사 브리핑을 가능케 한 특검 법안의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친야당 성향의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다며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8일, 역대 최단 기간에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신속한 거부권 행사로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총선 이슈로 불거지는 걸 최소화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한 데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재표결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건 입법폭주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만약에 청구를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가족을 위한 특검을 거부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야4당 공동규탄대회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힌 데 대해선 지난해 쌍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끝났을 사안이었다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건 정부 여당이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결 요건이 까다로워서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은데 정치권의 관심은 법안 폐기 여부와 함께 재투표 시기와 이탈표 규모에 쏠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이송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의 제의를 요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한 차례 다시 투표할 수 있는데 가결 요건은 최초 통과 때보다 까다롭습니다. 출석 의원 3분의 2,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198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전부 더해도 181석에 불과합니다.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야가 재표결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거부권에 반감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은 시기를 되도록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대응 검토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를 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당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내부에선 여당의 공천 탈락자 윤곽이 나올 2월까지 재표결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당장 안 한다는 건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서둘러 매듭 짓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쌍특검 법안 재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몫인 만큼 김 의장의 결단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막말 발언자의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관리기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이들은 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린 인천시의회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한 데 이어 또다시 막말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막말 이력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칼자루를 쥐게 될 공천관리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를 야기하는 발언이나 막말을 사용하는 분들의 자리는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등 잇따른 설화 이후 막말을 공천 검증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이미 밝힌 민주당에서도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대표 피습을 계기로 부적절 언행에 대해 더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진 겁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공천관리위원도 블록체인 기업인과 웹툰 협회장 등 당연직을 제외하곤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한 이유는 국민 눈높이형 공천 심사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천뿐만 아니라 당내 윤리위원회, 여야 신사협정 등을 통한 제도적 증오 발언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혐오와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 장치.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어떻게 규정할지 모호하다는 점은 여야의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증오정치 중단 대책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으로 향한 데 이어 현직 검사들까지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여의도 직행에 검찰 내부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내비친 현직 검사는 모두 4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정치권 입문 행사인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검찰 조직의 허리 기수인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대범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거나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는데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검사로 재직하다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최소한 검사 법복은 벗은 상태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 강령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정치 검사를 비난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사표 수리도 안 된 공무원이 정치인이 되려고 직무를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표를 냈지만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어 규정상 수리가 불가능하고, 김상민, 박대범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 미수리 상태로 출마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 90일 전 사표 제출만 하면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직 검사들의 여의도 직행이 반복되는 이상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범행 당시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서 내용으로 볼 때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경찰은 중대 범죄라고 보고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경찰에 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김 씨의 외투 주머니에서 해당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김 씨가 말한 변명문은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정부 때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는 내용과 함께 현 정부가 들어섰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며 개인적인 신념도 적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더하면 정치권에 품은 불만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왜곡된 신념을 키워왔고 따라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전사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했다. 당연히 정치적 신념과 관련된 행동이라 볼 수 있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정황도 확인됩니다. 범행 전날 피습 현장 근처에서 숙박했고 이 대표의 다음 일정 장소인 경남 양산을 미리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대표를 6차례 따라다녔다고도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범행의 조력자나 배후가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김 씨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감기와 독감 유행이 이어지면서 해열제 등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사재기가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암 환자 치료에 차질을 유발하는 항암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이 약국에는 콧물약으로 널리 쓰이는 휴다패드 정이 딱 한 통 남았습니다. 독감 유행이 길어지고 감기 환자도 늘면서 일부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열제 많은 약들이 현재 품절 상태라서 처방이 나오면 저희가 가능한 같은 동일 성분으로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하여 대체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많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수급 불안 원인에 수요 증가뿐 아니라 사재기도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품귀 현상이 심한 해열제와 콧물약 두 종류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해당 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처방이 많지 않은 병원과 약국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 매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이 빚어진 세포 독성 항암제 5-플루오르우라실은 재조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제약사 한 곳이 독점 생산하다 보니 생산 차질에 대응이 어려워 품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3주에서 한 달가량 생산이 중단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수급 불안정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해열제 같은 게 워낙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회사들이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재조사를 추가하는 다음 달부터는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 명동에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생긴 뒤 차량 정체가 더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류소 위치를 옮기고 현장에 계도 요원을 투입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현재 명동 입구에 정차하는 29개 노선 가운데 줄서기 표지판 대상은 25개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3개 노선 표지판 운영 시행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다만 이전부터 운수회사에서 표지판을 운영했던 12개 노선은 탑승객 혼란 최소화를 위해 그대로 유지합니다. 경기도 수원과 용인 방면 광역버스 등 6개 노선은 정류소를 신설하거나 위치를 바꿔서 정차합니다. 상황이 안정화할 때까진 안전한 승하차 등을 돕는 모범 운전자 등 계도 요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해 폐차지 변경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모두 29개 노선이 정차하는데 정류소 공간은 35m 정도로 좁아 퇴근길 혼잡이 극심합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1일 탑승객 수가 지금 9,500명인데 30% 정도 감축이 돼서 6,400명 정도로 조정이 되니까 혼잡도가 좀 완화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시는 명동 입구에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이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는 또 다른 정류소에서도 광역버스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감차나 노선 변경 같은 중장기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태영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어제 오후 주요 채권단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워크아웃 불발로 인한 피해는 모두 그룹 책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일각에서는 태영 측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주요 채권단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태영 측을 향해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워크아웃 불발로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채권단도 앞서 입장문을 내고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TY홀딩스 연대 채무해소에 사용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즉시 지급하라는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그룹이 신뢰할 만한 안을 내놔야 한다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촉했습니다. 태영그룹은 자구한 대로 매각 대금 전액이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됐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렇듯 양측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면서 워크아웃 개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태영그룹이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영건설이 무너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태영건설 측과 채권단 간의 줄다리기가 향후 더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오는 11일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등 채권단 눈높이에 맞는 추가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올해는 유독 세계 곳곳에서 굵직한 선거들이 연달아 치러집니다. 이들 선거 결과와 그 여파에 따라 각국의 경제와 무역 정책이 달라지는 이른바 폴리코노미의 해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전 세계 75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양안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타이완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4월 우리나라와 인도 총선,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이어집니다. 미국 대선 경선도 이번 달부터 불붙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례로 경선에 들어가 7, 8월에 후보를 확정짓고 11월에 대선을 치릅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해,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이른바 폴리코노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패권의 경쟁에 대한 어떤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경제적으로 결국 연결이 돼가지고 불확실성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이미 지난해 공매도 전면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등 개미 투자자 표심을 노린 시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앞서 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3천만 원씩 증액한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올 한해 나라 밖 선거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는 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 공화당이 중국 대리기를 더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같은 대외 변수는 정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지금은 수출 다변화를 통해 기민한 사후 대응력을 키워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연초부터 우편 집중국 직원들은 택배를 안전하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밤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이 늘어날 물량을 감당할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우편 집중국 작업장.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택배 분류 기계 소리가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주소에 따라 택배가 나뉘면 작업자들이 손수레에 차곡차곡 택배를 담습니다. 밤새 50분 일하고 10분 쉬길 반복하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였던 택배 분류도 끝이 보입니다. 설 명절을 한 달 앞둔 작업자들의 소망. 택배 물량이 늘어 그만큼 가족과 지인들끼리 오고 가는 마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새해부터 좀 열일하시네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직업인데요. 자부심 갖고 하는 거죠. 작년에 물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올해 좀 물량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좀 건강하고 더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이 트고 잠에 섞인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서는 시간. 전날 밤부터 나와 분류 작업을 했던 이들은 동이 틀 무렵 하나둘 집에 돌아가고 이때부터 상자를 차량에 싣는 택배 기사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득 놓인 택배 상자들을 분류하고 또 각 가정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작업자들은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장김치와 건강보조식품, 겨울철 의류까지 새해를 맞아 가정으로 보내지는 택배들에는 따뜻한 겨울나기와 건강을 바라는 마음들이 담겼습니다. 하루 7만 건의 물건들이 거쳐가는 우편 집중국은 지금보다 30% 정도 물량이 늘어날 명절도 미리 대비합니다.
설 명절에도 작년 대비 10% 정도 늘 것 같습니다. 설 명절 대비해서 저희는 특별수송 기간이라고 운영하여 인원도 더 많이 충원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일함으로써 어두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한 우편 집중국. 저마다의 새해 소망이 깃든 우편과 택배들을 전하며 푸른 용처럼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흔히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UAM, 즉 도심 항공교통이 올해부터 수도권 하늘을 날며 시험 비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대기업 컨소시엄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UAM 비행체들을 담금질하며 내년 상용화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UAM, 즉 도심 항공교통 오파브가 시험 비행에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UAM 시험 비행은 비도심인 전남 고흥의 개활지에서 이루어졌지만 새해부터는 수도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8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 부근 아라뱃길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회랑에서 2단계 실증 계획에 돌입합니다. 2025년엔 여의도와 고양 킨텍스, 김포공항을 잇는 한강 하늘을 거쳐 잠실과 수서를 연결하는 탄천의 하늘로 시험 무대를 넓혀갑니다. 장거리 여행이었던 우리 항공교통을 이제 도심으로 일상으로 가져와서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도심 항공교통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 컨소시엄들이 야심차게 개발했던 UAM 실물들도 실제 하늘을 날아오르며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과 실증 사업 경쟁에 돌입한 상태. 이제는 UAM 기체뿐만 아니라 버티포트와 교통관리 등 실제 운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이어 GPS 신호보다 위치 오차를 훨씬 줄여주는 카스, 즉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도 내후년 UAM 상용화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마장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40대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계단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양포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A씨가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일행이 A씨가 바다로 쓸려가지 않도록 붙잡았고 신고를 받은 해경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A씨는 구조 이후 깨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지금까지 9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토 반도 북부 와지마시 사망자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스즈시 23명, 나나오 5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주민은 222명에 이릅니다. 부상자는 464명, 피난 주민은 33,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지진 발생 후 72시간이 지났지만 일본 당국은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과 러시아에는 역대급 한파가 덮쳤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서유럽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강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년 겨울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고 한파 경보 속에 거리에는 인적이 뜸해졌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모스크바는 7, 80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러시아 일부 지역은 영하 50도의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Ну, такого, наверное, мороза нет, давно мы не видели такого мороза. Ну, ничего, мы ко всему привыкли. 인근 북유럽에도 한파가 덮쳤습니다.
스웨덴 북부 룰레오는 강추위와 폭설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트럭과 승용차들이 길에서 운행을 멈추고 밤사이 통행이 재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Ja, vi gick upp och kollade hur kallt det var. Minus 38 grader. Så att det var bara att sätta igång och börja elda i kakelugnen. 핀란드 에논테키오 지역은 영하 43도를 기록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영하 20, 3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반면 서유럽은 홍수와 폭풍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북부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영국도 곳곳이 물에 잠기며 시민 불편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겨울 폭풍우가 몰아닥친 벨기에는 많은 집과 건물이 무너지고 파손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에선 새해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학기 등교 첫날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학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최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온 건 현지 시간 4일 오전 7시 37분쯤.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해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중 여러 차례 총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옆 건물 중학교 6학년생이 숨졌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School didn't start yet, luckily, so there was very few students and faculty in the building.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7살 딜런 버틀러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딜런이 평소 교내 집단 괴롭힘으로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He was hurting. He got tired. He got tired of the bullying. He got tired of the harassment. Was it a smart idea to shoot up the school? No. 경찰은 학교에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고 용의자가 올린 SNS 글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utler was armed with a pump-action shotgun and a small caliber handgun. Butler also made a number of social media posts in and around the time of the shooting. 미국에서는 새해 들어서도 이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보스턴 등에서도 총격이 잇따라 발생해 올해 들어서만 미국 전역에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650여 건으로 하루에 2번 꼴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 입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총기 폭력은 미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 2022년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과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도 이어진 성장세가 계속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시기에도 국내 콘텐츠 산업은 성장했습니다. 많은 수출 산업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줄곧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거의 끝나가던 2022년엔 수출액이 전년보다 6.3%나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150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4% 늘어 수출액, 매출액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수출 품목보다도 많습니다. 2차 전지 쪽 수출 비중보다는 K 콘텐츠 수출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세계적인 시장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를 견인한 건 게임 산업과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년보다 각각 3.1억 달러, 2.3억 달러를 더 팔았습니다. 매출액 증가는 방송과 음악 산업에서 두드러져 전년보다 2.1조 원, 1.6조 원을 각각 더 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성장세가 계속되도록 좀 더 확장된 시각과 전략적인 지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산업과 연계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융복합적인 측면의 콘텐츠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술 지원 정책을 하면서 아직도 그 아티스트, 작가, 어떤 분야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산업을 막 얘기해요. 경영하는 사람 따로, 예술가 따로 뭐 이런 그 느낌이에요. 정부는 이달 말 출판과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11개 콘텐츠 산업 분야의 통계 정보와 수치를 확정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통계 결과뿐 아니라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마련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이 곧 미국에서 출시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출판사 틸다 웨이브는 BTS를 주인공으로 한 22쪽 분량의 만화책을 페임 시리즈의 신작으로 오는 10일 출간합니다. 이 만화책은 2013년 데뷔 이후 청춘들에게 힘을 실어준 히트곡, 캠페인과 함께 팝스타에서 군인으로 변신한 BTS를 그렸습니다. 페임 시리즈는 가수와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일대기를 만화로 소개하는 시리즈물입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등 수영 황금세대 대표팀 선수들이 다음 달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2월 도하 세계선수권과 7월 파리올림픽 메달을 향한 담금질에 돌입한 겁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 등 한국 수영 간판 선수들이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본격 담금질에 돌입한 겁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지는 유일한 메이저 대회로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록에 이제 아마 치중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좋은 성과를 내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모으는 건 대표팀 에이스 황선우의 자유형 200m입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잇따라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메달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내심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기록을 1초 정도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자영 200m에서 1분 43초대의 기록을 끊는 것이 이번 연도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요. 아시안게임 3관왕 김우민도 이번 전지훈련에 임한 각오는 남다릅니다. 지난해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에서 거둔 5위가 개인 최고 기록. 이번 도하 선수권에서 시상대에 오른 뒤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노리겠다는 계획인데 자신의 최고 기록을 2초 이상 당겨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제 생각에는 확실히 메달을 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하고요. 이번 세계선수권이 저에게는 좀 전환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7분 1초대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개영 800m도 우승권 기록인 6분대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큰 대회 나서 경험을 좀 더 쌓다 보면 6분 때 본인들 기록을 다 갱신한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딴 국제대회에서 한국 수영 역사를 다시 쓰는 황금세대 선수들의 2024년이 기대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4.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됩니다. 오전까지 영서, 충북, 남부를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고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는데요. 밤사이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강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